1970년 베트남 밀림. 새벽 안개가 허리까지 차오른 순간 정글 깊숙한 곳에서 금속이 스치는 듯한 짤깍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소위님 뭔가 움직였습니다. 선두에서 속삭인 병사의 떨리는 목소리는 곧바로 긴장감으로 변했고 손전등 불빛이 향한 곳에는 젖은 낙엽 아래 숨겨진 철사 부비 트랩이 드러났다. 미군이 한 달 전 이 길에서 사라진 뒤 누구도 다시 들어오지 않던 포기된 수색로. 하지만 그날 새벽 한국군 수색조는 그 길로 다시 진입했다. 진흙과 습기에 절어가는 발걸음을 옮기던 순간 한 대원이 갑자기 땅 속에서 반짝이는 금속을 발견했다. 소위님 인식표입니다. 미군 겁니다. 흙을 털어내자 드러난 인식표 한 쌍. 실종된 미군 분대의 흔적이었다. 그 순간 정글 너머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휘파람 신호가 울렸고 수색조는 직감했다. 누군가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반응하지 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소대장의 낮은 목소리와 함께 정글은 갑자기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다. 미군조차 포기했던 길. 그 길을 끝까지 걸은 것은 이름 없는 한국군 12명이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그들은 세상 어떤 기록에도 남지 않은 정글의 진짜 이야기를 보게 된다. 과연 그날 정글은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40분 베트남 중부 고지대 밀림. 한국군 파병연대 예하 창룡부대 수색소대가 안개 낀 수색로를 따라 능선을 타고 올라가던 중 선두에 서 있던 김병호 상병이 갑자기 한쪽 손을 번쩍 들며 멈췄다. 그 발끝 바로 앞 젖은 낙엽 사이에서 얇은 철사가 희미한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철사는 오래된 포탄 조각에 연결된 부비 트랩으로 이어져 있었고 그 주변에는 베트콩이 파놓은 듯한 작은 구멍들이 여러 개 뚫려 있었다. 뒤따르던 박용재 일병은 숨을 참은 채 엎드리며 방금 전까지 자신이 밟고 지나온 자리들을 한 번에 떠올리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분대장 최하석 중사가 조용히 앞으로 기어가 철사를 눈으로 따라가더니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여긴 완전히 놈들 마당이군. 이런 식으로 깔아놨으면 최소 일주일은 준비했을 거다. 그들 발 아래 비스듬한 비탈 아래에는 찢어진 미군 전투복 조각과 팽창된 채 썩어가는 미군 전투식량 상자가 엎어져 있었다. 하얗게 변색된 헬멧, 조각이 흙에 반쯤 묻혀 있었고 그 옆으로 M16 소총의 총신 일부가 녹슨 채 땅에 박혀 있었다. 소대장 오태성 소위는 말없이 손목 시계를 확인한 뒤 정글 위쪽을 올려다보며 이군 작전 지도를 다시 펼쳐보았다. 지도 속에는 이 능선이 애매한 점선으로만 표시돼 있을 뿐 실종된 미군 수색조 마지막 위치는 추정으로 처리돼 있었다. 원래 이 수색로는 미군 정찰소대가 맡았다가 한 분대가 통째로 연락 두절된 이후 위험구역으로 지정되며 더 이상 진입을 포기한 길이었다. 그 포기된 수색로를 오늘 새벽부터 한국군이 다시 밟고 있다는 사실이 모두의 머릿속에 동시에 떠오르며 헬멧 안으로 흐르는 땀방울이 더 차갑게 느껴졌다. 습한 정글 공기에는 썩은 나무잎과 화약 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썩은 냄새가 섞여 있었다. 김병호 상병의 코끝으로 스며드는 그 냄새는 분명 사람 냄새였다. 바로 그때 맞은편 능선 너머에서 새 소리가 아닌 사람 입에서 흘러나온 듯한 짧은 휘파람 신호가 2번 연달아 들려왔다. 그 신호는 베트콩들이 사용하는 일종의 암호였고 고지어 다른 방향에서 같은 신호가 한 번 더 메아리쳤다. 정글 속 어딘가에서 나무잎이 스치는 기척이 미세하게 일렁였고 발걸음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누군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오소위는 무전기를 움켜쥔 채 조용히 말했다. 미군이 포기한 길. 이제 우릴 지켜보는 건 사람인지 죽은 자들인지 베트콩인지부터 확인해야겠다. 김병호 상병의 손이 M16 소총 안전장치에 조용히 닿았고 박용재 일병은 허리춤의 수류탄을 무의식 중에 만져보았다. 최 분대장님은 뒤쪽 대원들에게 손짓으로 엎드리라는 신호를 보내며 동시에 좌우로 퍼져서 경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새벽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면서
앞쪽 능선의 실루엣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능선 어딘가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한 번 더 들려왔다. 그것은 AK-47 소총의 볼트가 움직이는 소리였다. 오소희가 손목의 나침반을 확인하며 속으로 계산해보니 그들이 지금 서 있는 위치는 미군 지도상 마지막 교신 지점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이었다. 이제 그들 앞에는 두 개의 선택지만 남아 있었다.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 실종된 미군들이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거나. 시간은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가 전날 밤 오후 10시 창룡부대 3대대 지휘소 오태성 소위는 작전 장교가 펼쳐 보이는 항공사진과 한때 미군이 썼다가 빨간 X표시로 덮인 수색로 기록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문제의 수색로는 미군들 사이에서 블라인드로 지라불리며 정글 밀도가 너무 높고 지형이 뒤틀려 정찰헬기도 진입이 어려운 구역으로 분류돼 있었다. 한 달 전 미군 브라보 중대 소속 수색분대가 연락을 끊은 뒤로는 지도상에서도 사실상 지워진 길이었고 이군 대대장조차 그 구역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정도로 금기시됐다. 그러나 최근 이 일대에서 우군 보급 차량을 노린 매복 습격이 잦아지면서 사단 차원에서는 실종된 미군 분대의 흔적과 베트콩 보급로 존재 여부를 재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 임무가 결국 정글 적응력이 높고 침투 매복 경험이 많은 한국군 수색소대에 넘어왔다. 소대는 소대장 오태성 소위를 중심으로 노련한 분대장 최하석 중사, 정글 감각이 뛰어난 김병호 상병, 무전수이자 소대 막둥이인 이진우 2등병, 의무병, 박용재 1병, 그리고 중화기 담당 윤성민 상병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모두가 몇 달째 이 지형에서 땀과 피를 섞어온 베테랑들이었지만 이번 작전 구역만큼은 한국군도 처음 발을 들여놓는 미지의 땅이었다. 작전 지역은 계곡을 끼고 좌우로 솟은 능선이 교차하며 밤이면 안개가 허리까지 차오르고 낮에는 습기가 천막 안까지 스며드는 곳이었다. 빗물이 고이면 악취를 풍기며 질퍽한 땅이 발목을 잡는 한마디로 정글 중 정글 같은 구역이었고 특히 이 일대는 프랑스군 시절부터 베트민들이 터널과 은거지를 파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지하 곳곳이 미로처럼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무장은 M16 소총과 M60 기관총, 소수의 수류탄과 조명탄, 부족한 수량의 지뢰 탐지봉에 의존해야 했고 전자장비라고는 노후된 PRC-25 무전기 한 대와 지휘소와의 교신을 위한 예비 배터리뿐이었다. 지뢰 탐지봉은 워낙 구형이라 베트콩들이 쓰는 대나무 지뢰나 플라스틱, 폭탄에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었고 무전기도 정글 한복판에서는 교신거리가 크게 줄어든다는 한계가 있었다. 오소희는 대원들에게 오늘 임무는 미군이 놓친 흔적을 찾아내는 것이지 괜한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누구보다도 그가 미군 분대의 행방을 마음에 걸어두고 있다는 것을 대원들은 표정만 봐도 읽을 수 있었다. 특히 작년 작전 중에 같은 수색조 한국군 전우 한 명이 실종된 채 끝내 찾지 못한 기억은 오소희의 잠을 오래도록 방해했고 누군가를 남겨두고 돌아온다는 건 인간으로서 마지막 양심을 건드리는 일이라는 판단을 더 굳게 만들고 있었다. 실종된 미군 분대장은 잭 톰슨 상사였고 그와 함께 사라진 분대원들은 모두 20살 안팎의 젊은이들이었다는 정보가 오소희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그렇기에 이번 수색은 단순히 적의 보급로를 찾는 작전이 아니라 포기된 전우의 흔적을 확인하는 일이라는 의미까지 실린 채 조용하지만 무거운 공기를 안고 시작되었다. 최 중사는 출발 전 대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놈들이 파놓은 함정도 조심해야 하지만 우리끼리 흩어지는 게 더 위험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소대장님 시야에서 벗어나지 마라. 새벽이 밝기 전 소대는 조용히 진지에서 빠져나와 미군이 포기했던 그 수색로 입구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정글 입구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은 서로의 얼굴이었고 모두가 살아서 돌아오겠다는 무언의 다짐을 눈빛으로 나누었다. 수색조가 문제의 능선에 진입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최하석 중사는 길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지도상에는
완만한 경사로 표시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갑자기 급경사가 이어지고 바위지대와 진흙 구간이 뒤섞여 있었다. 김병호 상병은 바닥에 쭈그려 앉아 흙을 집어 손가락으로 비벼보더니 누군가 최근에 다시 다진 듯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보고했다. 낙엽이 덮여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자국이 희미하게 능선 아래쪽으로 꺾여 내려간 것을 발견했고 그 발자국은 미군이 신는 컴뱃부츠 크기와 일치했다. 오태성 소위는 그 흔적이 실종된 미군 분대의 것인지 아니면 베트콩이 일부러 남겨둔 흔적인지 판단하기 위해 잠시 고민하다가 지시했다. 이 길은 누가 다시 쓴 흔적이다. 따라가 보되 정면이 아니라 측면으로 붙어서 전개한다. 그렇게 방향을 살짝 틀어 이동하던 중 뒤에서 걷던 박용재 일병의 오른쪽 발이 갑자기 푹 하고 허공으로 빠지는 느낌과 함께 무릎까지 빠지는 진흙구덩이에 처박히는 일이 벌어졌다.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젖힌 그는 간신히 균형을 잡았지만 그가 빠졌던 자리 옆 20cm 지점에는 드럼통 모양의 철제 용기가 진흙에 묻혀 있었다. 그 옆에 길게 뻗은 또 다른 철사가 덩굴에 휘감긴 채 연결돼 있었고 철사 끝에는 수류탄 두 개가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 최중사가 조심스레 진흙을 걷어내자 그 안에서 드럼통형 폭탄과 연결된 앞발식 장치가 드러났고 소대는 자신들이 지금 하나만 밟아도 소대 전체가 통째로 사라질 수 있는 지뢰밭 가장자리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김병호 상병이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이런 함정이 10m 간격으로 줄줄이 설치돼 있었고 데트콩들이 최소 한 달은 공들여 준비한 듯한 정교함을 보였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능선 아래쪽 밀림 깊숙한 곳에서 갑자기 M16과는 다른 음색의 자동 소총 소리가 몇 발 섞여 들려왔다. 그것은 분명 AK-47의 독특한 발사음이었고 이어서 우측 먼 곳에서 박격 포탄이 터지는 둔탁한 폭음이 울려 주변 새와 동물이 일제히 날아올랐다. 무전기로 들려오는 지휘소의 목소리가 전해졌다. 인근 다른 부대와의 공중 폭격 지원 작전 중이니 5인 사격을 피하기 위해 지금 위치를 수시로 보고하라. 정작 오소위는 제대로 된 좌표를 찍기조차 어려운 뒤틀린 지형 속에 있었고 나침반도 자꾸 바늘이 흔들려서 정확한 방위각을 잡기 힘들었다. 그 와중에 이진우 이등병이 메고 있던 무전기에 잠깐 잡음이 섞이더니 누군가 영어로 말하는 듯한 끊어진 음성이 스쳐 지나갔다가 바로 사라져버렸다. Any ROK 유닛, We lost them there. 그 짧은 신호는 분명 미군의 교신이었지만 실시간인지 과거 기록의 잔향인지 알 수 없었다. 박용재 일병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대장님, 지금 들린 게 실종된 미군들 목소리일까요? 오소위는 고개를 저었다. 알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가 지금 놈들 손바닥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다. 최중사가 지뢰탐지봉으로 앞길을 조심스럽게 확인하면서 중얼거렸다. 이런 식으로 깔아놨으면 미군 분대가 여기서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소대는 그 짧은 신호가 실종된 미군 분대의 기록인지 다른 교신의 잔향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포기된 수색로가 단순한 지형 위험이 아니라 이미 여러 겹의 함정과 전투가 교차한 죽음의 통로였다는 것을 서서히 실감하기 시작했다. 더욱 불안한 것은 지뢰밭을 우회할 만한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고 돌아가자니 이미 너무 깊숙이 들어온 상태였다. 그때 김병호 상병이 또 다른 발견을 했다. 나무 밑동에 새겨진 미군 부대 마크와 함께 핏자국이 말라붙은 채 남아있었던 것이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해가 떠도 정글 안은 여전히 어두웠고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한 스콜성 폭우가 수색로 전체를 진흙탕으로 바꾸어 놓았다. 비가 빗발치자 그동안 땅속에 숨겨져 있던 부비트랩의 쇠붙이와 철사 조각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동시에 미군이 남겨둔 낡은 표식과 베트콩이 일부러 바꿔놓은 가짜 표식들이 뒤섞여 어느 것이 진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졌다. 물이 고인 곳에서는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질퍽한 진흙에 빠져 체력을 급속도로 소모시켰다. 그 와중에 작전의 생명줄인 무전기가 문제를 일으켰다. 이진우 이등병이 비에 젖은 손수건으로
무전기를 감싸 안고 교신을 시도했지만 갑자기 치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잡음만 가득 차올랐고 지휘소와의 연결이 완전히 끊겨버렸다. 여분 배터리로 교체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고 안테나를 이리저리 돌려봐도 신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오태성 소위는 자신의 지도를 펼쳐놓고 현재 위치를 다시 추적해보려 했지만 이군 항공사진과 실제 지형이 너무 달라 이미 몇 번이나 표시를 지웠다. 다시 적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다. 나침반마저 자꾸 틀어져서 정확한 방위각을 잡기 힘들었고 폭우로 인해 랜드마크들이 하나둘씩 시야에서 사라져갔다. 그때 정찰을 나갔던 김병호 상병이 돌아와 작은 나무 기둥에 새겨진 흔적을 보여주었다. 겉으로 보기엔 미군이 남긴 방향 표식 같았지만 상병의 설명에 따르면 그것은 베트콩이 미군을 일부러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할 때 쓰는 표시와 매우 닮아 있었다. 화살표 방향은 왼쪽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 밑에 새겨진 작은 점들의 배열이 베트콩식 암호와 일치했던 것이다. 즉, 실종된 미군 분대는 이미 이 가짜 표식을 따라 잘못된 계곡 쪽으로 내려갔을 가능성이 컸고 한국군 소대 역시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같은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김병호 상병이 추가로 보고했다. 소대장님, 이 근처에서 미군 전투식량 깡통 몇 개를 찾았는데 모두 총탄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혈흔도 있고요. 오소위는 소대원을 모아 지도를 땅바닥에 펼쳐놓고 말했다. 더 이상 상부의 지시만 기다릴 수 없다. 이 수색로는 종이에 그려진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발로 그려야 한다. 자신들의 경험과 감각을 기준으로 새로운 진입 방향을 다시 설정하려 했지만 그 순간 폭우로 불어난 계곡물이 수색조의 뒤를 막듯 거세게 불어나기 시작했다. 30분 전만 해도 무릎 정도 깊이였던 계곡이 이제는 허리까지 차오르고 있었고 급류가 되어 버린 물살은 건너기 위험할 정도로 거세졌다. 만약 지금 위치에서 더 앞으로 나갔다가 돌아 나올 시간을 놓치면 소대 전체가 정글 한가운데에 고립될 위험도 존재했다. 윤성민 상병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소대장님, 이 비가 계속 오면 우리가 온 길로 돌아가기도 힘들어집니다. 뒤로 돌아가자는 의견과 끝까지 전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히는 가운데 최하석 중사는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가 포기하면 이 길은 영영 미군도 한국군도 포기한 수색로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피로와 책임감이 섞인 굳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박용재 일병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분대장님, 정말 계속 가야 할까요? 최중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지금 돌아가면 미군 분대가 어떻게 됐는지 영영 모른 채 살아야 한다. 결국 소대는 통신 두절 상태에서 지도도 믿을 수 없는 비에 갇힌 수색조라는 최악에 가까운 조건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느냐, 안전선을 지키느냐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결정은 곧 내려야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빗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 하나가 모든 이의 귀를 번뜩 세웠다. 그것은 분명 사람 목소리였지만 한국어도 영어도 아닌 베트남어 같은 소리였다. 소대는 결국 후퇴 대신 전진을 택했다. 대신 속도를 줄이고 두 줄 대형을 세 줄로 넓혀 한 명이 밟으면 나머지가 피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초긴장 상태의 수색을 선택했다. 폭우는 그들의 군장을 무겁게 만들었고 전투와 속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발바닥은 쓸려 물집이 잡혔다. 거머리들이 발목과 종아리에 달라붙어 보이지 않는 피를 계속 빼앗아갔고 손등과 목덜미에도 어느새 검은 점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이틀째 잠을 제대로 못 잔 박용재 일병은 어깨에 맨 M60 기관총의 무게가 2배는 늘어난 것 같다며 숨을 몰아쉬었지만 최하석 중사는 짧게만 말했다. 지금 내가 내려놓는 순간 저 숲속 어딘가에 있는 놈들이 웃는다. 정글 안은 습기와 땀, 썩은 식물과 오래된 피 냄새가 뒤섞여 독한 냄새를 풍겼고 가끔씩 불어오는 바람마저도 비릿한 향기를 실어와 마치 이곳 자체가 오래된 전쟁의 상처처럼 느껴졌다. 윤성민 상병은 젖은 군복이 몸에 달라붙어 움직일 때마다 쓸리면서
짓무르기 시작한 겨드랑이와 사타구니를 만지며 고통스러워했다. 신병 이진우 이등병은 무전기가 먹통이 된 상태에서도 끝까지 그것을 안고 있었고, 누구보다 겁이 많았던 그였지만 부모에게 쓴 편지에서 한국군이 미군이 버린 길도 끝까지 가본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적었던 문장을 스스로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오후가 되자 산 아래에서 묵직한 폭발음이 연달아 들려왔고, 누군가는 그 소리가 미군이 포기했던 그날 실종된 분대가 들었을 소리와 같을 거라고 속으로 상상하며 자신들이 지금 그들의 마지막 발자국을 밟고 있다는 기묘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김병호 상병은 앞서 걸으며 계속해서 지면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에는 피로가 누적되어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한 번씩 비틀거리며 나무에 손을 짚어야 할 정도였다. 그때 갑자기 앞쪽에서 꽝 하는 귀를 찢는 폭발음이 터졌고 선두에 있던 김병호 상병이 땅에 내동댕이 쳐지며 왼쪽 다리에 파편을 맞아 쓰러지는 일이 벌어졌다. 최중사와 윤성민 상병이 순식간에 몸을 날려 부상병을 끌어내렸고 김병호 상병의 바지가 찢어진 틈으로 시뻘건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주변 정글에는 아직 터지지 않은 부비 트랩이 더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지도 못한 채 모두가 낮게 엎드려 숨만 죽였다. 박용재 일병이 의무용품을 꺼내 지열 붕대를 김병호 상병의 다리에 감으면서 속삭였다. 상병님, 괜찮습니까? 김병호 상병은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죽지 않았다. 행군은 이미 전투와 다름없었다. 소대원들 사이에서는 이 정도면 돌아가도 되는 거 아냐는 표정과 그래도 끝을 봐야 한다는 결기가 섞여 있었고 이 두 감정이 정글 안에서 서로 부딪히며 묵직한 침묵을 만들고 있었다. 이진우 이등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소대장님, 정말 계속 가야 합니까? 오태성 소위는 부상병의 다리에 응급처치를 하면서도 눈길을 정면 숲속 깊은 곳에 고정한 채 답했다. 지금 우리가 포기하면 이 수색로는 영원히 미완으로 남는다. 그리고 그 미완의 끝에는 이름 없이 사라진 전우들이 그대로 묻히게 된다. 최중사가 덧붙였다. 죽은 자들도 답을 원하고 있을 거다. 김병호 상병을 부축한 채 소대는 더욱 느린 속도로 전진을 계속했다. 정글의 어둠은 더욱 짙어져 갔고 모든 이의 얼굴에는 극한의 피로와 함께 무언가를 끝까지 확인하겠다는 의지가 동시에 새겨져 있었다. 부상병을 임시 은폐물 뒤에 눕혀두고 소대는 잠시 원형 방어 태세를 갖춘 채 정글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다. 폭우는 어느 정도 잦아들었지만 나무숲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새 소리가 섞여 주변의 인기척을 가리기 좋은 환경이었다. 그때 김병호 상병이 다친 다리를 끌며 능선 오른쪽 사면 아래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마무십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했고 오태성 소위에게 손짓으로 알렸다. 그것은 사람의 움직임 같았지만 너무 조용해서 동물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어려웠다. 소대는 그 지점을 향해 조용히 유자 형태로 포위망을 형성했고 몇 분 후 덩굴을 젖히며 내려간 최하석 중사가 흙으로 온몸을 칠한 채 쓰러져 있던 베트콩 정찰병 한 명을 발견했다. 그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지만 몸이 아직 굳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옆에는 아직 열이 식지 않은 작은 야전 무전기가 놓여 있었고 그의 가슴팍에서 핏자국이 선명했다. 무전기에는 낯선 주파수표가 연필로 적혀 있었고 베트남어로 된 암호 같은 숫자들이 빼곡히 메모돼 있었다. 그 위쪽 나무줄기에는 베트콩 특유의 은밀한 표식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을 따라 시선을 옮기자 무성한 덩굴 뒤로 능선을 따라 난 또 다른 좁은 오솔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길은 기존 미군 지도에는 전혀 표시되지 않은 숲 아래 숨어있는 길이었고 베트콩이 보급과 인원 이동에 주로 사용하던 비밀 통로처럼 보였다. 윤성민 상병이 죽은 베트콩의 주머니를 뒤지자 미군 인시표 하나가 나왔고 그 인시표에는 잭 톰슨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실종된 미군 분대장의 이름이었다. 오소위는 잠시 눈을 감고 계산했다. 미군 분대가 실종된 이유도 아마 이 길을 못 보고
위쪽 지뢰지대로만 올랐기 때문일 거다. 우리가 지금 이 길을 쓰면 놈들이 예상 못한 각도에서 그 마지막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박용재 일병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대장님, 그런데 이 베트콩은 왜 혼자 죽어 있는 겁니까? 최중사가 시체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 답했다. 총상이 아니라 칼에 찔린 상처다. 아마 동료들끼리 뭔가 다툰 모양이다. 무전기가 먹통인 상황에서 상부의 허락 없이 경로를 크게 바꾸는 것은 위험했지만 이미 그들은 통신선 밖에 있었고 판단 책임은 온전히 소대장에게 돌아와 있었다. 이진우 이등병이 베트콩의 무전기를 들어보니 간헐적으로 베트남어 교신이 들려왔고 그 중에 영어 단어 몇 개가 섞여 있었다. 아메리칸, 킬드, 리버 같은 단어들이었다. 결국 오소이는 결정을 내렸다. 지뢰와 부비 트랩으로 뒤덮인 기존 수색로 대신 베트콩이 써온 비밀 오솔기를 역이용해 실종 미군 분대의 최후 위치로 추정되는 계곡 위쪽으로 우회 침투하기로 한 것이다. 김병호 상병이 다친 다리에도 불구하고 말했다. 소대장님, 저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소이는 고개를 저었다. 넌 여기서 무전기 복구를 시도해라.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이 지점을 사수하고 있어야 한다. 소대는 다시 한번 군장을 조이고 부상병을 임시 은폐지에 남겨두고 나머지 인원만 경량 장비로 편성해 베트콩의 길을 따라 조용히 정글 안으로 몸을 숨기며 전진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발걸음이 훨씬 가벼웠고 지뢰에 대한 걱정 없이 움직일 수 있어서 속도도 빨라졌다. 그 순간 모두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확신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우리가 지금 밟는 이 길이 누군가의 마지막 발자국을 찾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예감이었다. 최중사가 앞서 걸으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제대로 된 길을 찾은 것 같다. 30분을 더 걸었을 때 앞쪽에서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그들이 찾던 계곡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베트콩의 비밀 오솔기를 따라 능선을 우회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소대는 계곡을 내려다보는 작은 안부지형에 도달했다. 그곳은 정글치고는 드물게 나무가 성기고 땅이 파헤쳐진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구역이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모두의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미군 전투복 조각, 녹이 쓴 탄피, 부서진 야전 무전기, 찢어진 인시표, 줄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일부는 서둘러 묻힌 듯한 흙더미 아래에서 사가가고 있었다. 박용재 일병이 흙을 조심스레 파헤치자 처음에는 헬멧 하나가, 그 다음에는 부패가 진행된 미군 병사의 유해가 모습을 드러냈다. 옆에는 서툴게 파다가 중단한 듯한 얕은 구덩이가 여러 개 더 보였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유해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총 8, 9의 유해가 확인됐고 이는 실종된 미군 분대 전원과 일치하는 숫자였다. 그 광경은 적과 아군을 떠나 전장에서 누군가를 버리고 간 자리에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소대원들은 자연스럽게 헬멧을 벗어들며 말없이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태성 소위는 인식표를 하나하나 확인해 메모장에 적었고 특히 한 인식표에는 지워지지 않은 글씨로 코리아 어드바이저와 함께 작전 중 실종이라는 미군 기록 표식이 추가로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시 손을 멈추었다. 잭 톰슨 상사의 인식표도 그 중에 있었고 그의 유해 옆에는 한국군과의 합동작전 계획서가 비닐봉지에 쌓인 채 남아 있었다. 그는 이해했다. 이들이 사라진 뒤 이 수색로는 지도에서 지워졌고 미군은 이 정글을 포기한 길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한국군 소대가 그 마지막 흔적을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이 단지 군사적 임무가 아니라 인간적인 빚을 갚는 일처럼 느껴졌다. 최하석 중사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라도 찾았으니 다행입니다. 소대는 가능한 한 유해와 유품을 수습해 운반 가능한 상태로 정리했고 주변에 남아있던 베트콩의 탄약상자와 은폐시설은 폭약을 설치해 파괴했다. 윤성민 상병이 베트콩이 파놓은 터널을 발견했고 그 안에서 미군 장비들이 무액품으로 보관돼 있는 것도 확인했다. 이진우 이등병이 무거운 침묵 속에서 물었다. 소대장님,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오소위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거다.
작업이 끝나갈 무렵 오소위는 계곡 아래를 내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오늘로 이 길은 끝났다. 미군이 포기한 수색로가 아니라 한국군이 마무리한 수색로로 기록될 것이다. 유해를 모두 수습한 뒤 소대원들은 즉석에서 작은 묘표를 만들어 세웠고 짧은 묵념을 올렸다. 그러나 임무를 끝냈다는 안도감 뒤에는 자신들 역시 언제든 이런 자리에 누워 있을 수 있었다는 실감과 돌아가야 할 길 역시 여전히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는 피로감이 동시에 몰려왔다. 박용재 일병이 마지막으로 현장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제 이분들도 집에 갈 수 있겠네요. 소대가 귀환을 위해 돌아서는 순간 하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맑게 개고 있었고 정글은 언제 그랬냐는 듯 짙은 초록빛을 되찾고 있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허무하게 느껴졌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고 내일도 또 다른 수색로에서 또 다른 임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해냈다는 작은 자부심이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다. 수십 년이 흘러 한국으로 돌아온 오태성 예비역 중령은 어느 날 서울 외곽의 한 작은 전쟁기념비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머리는 희끗해졌고 허리도 많이 굽었지만 그날의 정글 냄새만큼은 아직도 코끝에 선명했다. 기념비 옆에는 베트남전 실종 미군 전후 유해 수습에 기여한 한국군 수색조에 대한 짧은 설명판이 세워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영어 문장 몇 줄과 함께 자신이 메모했던 인시표 번호들이 새겨져 있었다. 오중령은 스스로를 영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그날 지휘소와의 교신이 끊긴 상태에서 지도를 믿을 수 없는 정글 속에서 자신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을 했을 뿐이라고 여겼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화려한 훈장이 아니라 폭우 속에서 이를 악물고 M60을 메고 올라가던 박용재 일병의 젖은 뒷모습, 거머리 때를 떼어는 해도 무전기를 놓지 않던 이진우 이등병의 떨리던 손, 부상병을 들쳐 업고도 끝까지 투덜거리며 앞장섰던 최하석 중사의 넓은 등뿐이었다. 그리고 정글 한가운데에서 발견했던 이름 모를 미군 병사의 인시표와 그 곁에 던져져 있던 낡은 수첩 한 권. 그 속엔 가족에게 보내지 못한 짧은 메모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집에 돌아가면 이 전쟁에서 함께했던 한국군 친구들 이야기를 반드시 하겠다는 문장을 읽었을 때 오중령은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혀 잠시 눈을 감았었다. 몇 년 전 그는 미국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잭 톰슨 상사의 가족이 보낸 것이었고 그 안에는 한국군 덕분에 아버지를 고향에 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감사 인사가 담겨 있었다. 편지와 함께 온 작은 사진 한 장에는 미군 묘지에 세워진 잭 톰슨 상사의 묘비가 찍혀 있었고 그 앞에 한국 국기와 미국 국기가 나란히 꽂혀 있었다. 이제는 손주들이 TV로 베트남전을 다큐멘터리처럼 쉽게 접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는 가끔 손주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그땐 우리가 미군 대신 나섰던 게 아니라 그냥 같은 전우였기 때문에 갔던 거야. 손주 중 하나가 물어본 적이 있었다.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오중령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무서웠지.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거든. 옆에 전우들이 있었으니까. 그에게 그 수색로는 아직도 미완의 길이다. 그 길 위에서 쓰러진 이들과 끝내 돌아온 이들이 모두 함께 서 있는 듯한 묵직한 기억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가끔 그는 그때 함께했던 전우들과 만나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그날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곤 한다. 최하석 중사는 지금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박용재 일병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진우 이등병은 공무원이 되어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 모두들 평범한 사람이 되었지만 술자리에서 그날의 이야기가 나오면 여전히 눈빛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는 언젠가 누군가 이 이야기를 기록해 주기를 바랐다. 미군이 포기한 수색로를 한국군이 끝냈다는 문장 뒤에 그 길을 걸었던 이름 없는 병사들의 숨소리와 발소리가 함께 남겨지기를 바라며 그게 세월이 흘러도 군복을 입었던 세대가 이 땅에서 잊히지 않기 위한 마지막 예의라고 그는 믿고 있었다. 기념비를 뒤로 하며 오중령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우리가 걸었던 그 길이 헛되지 않았기를 바란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